자, 24년 8회, 24년 12월에 시행된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우리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죠?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지. 하지만 관리회계는 사장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라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지만 관리회계는 뭐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작성이 되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재무제표 양식으로 보고 하지만 재무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이거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뒤바뀐 거죠?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 양식에다 하면 되지.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얘기고, 우리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그런 회계인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경영자를 위한 회계죠. 자, 그래서 3번 얘가 틀렸지.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 보시면 재무상태 측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출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출이, 우리 돈을 썼으면 지출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자산을 인식하거나 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관리겠죠. 비용을 인식할 수도 있고 자산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지출을 했으면 뭐 자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런 자녀 지분에 해당이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 그러면 자본이 되지. 그리고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라는 이런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죠. 이런 의사결정이 그냥 결정 내린다고 해서 빼박 우리가 무슨 부채를 인식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얼마든지 나중에 이런 의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의사결정 자체만으로. 근데 무슨 우리 충당부채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을 제정한다든지 소송사건이 뭐 확정됐다든지 법 제정이 거의 확실시된다든지 우리한테 불리한 뭐 그런 경우에는 충당부채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니까 충당부채를 인식해야겠지만 뭐 이런 의사결정 자체만으로 뭐 기업의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진 않죠.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나중에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거니까 우리 얘를 골라주면 되고, 우리 질적 특성 설명 보시면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거는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돼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뭐 감소될 수도 있죠. 모든 거가 다 극대화되면 좋지만 근데 특정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딴 게 희생돼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이죠. 그리고 원가는 재무 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다. 이 말은 원가보다 효익이 항상 커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 제약, 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어떤 이런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 재무정보 만드는데 항상 다 원가가 들어가고 이거를 무제한 증가시킬 수는 없어. 분명 이 정보로 인해서 얻는 효익이 원가보단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어떤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3번 얘가 지금 틀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우리 예를 들면 유형자산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변경을 했어. 유형자산 이런 경우에 회계 변경을 해서 우리 정책 변경이라 원칙적으로는 우리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과거 거까지 다 소급해서 작성하기가 너무 엄하고 공정가치 정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전진 적용을 허용해 주는데, 이렇게 전진 적용을 하면은 우리 과거 재무제표가 있고 앞으로는 공정가치가 되고 과거 거는 그냥 원가법으로 돼 있잖아. 원가 모형으로.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우리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 근데 뭐 검증 가능성이나 이해 가능성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이거를 근데 다 소급해서 작성한다. 그럼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검증 가능성도 좀 어려워지고 낮아지고 이해 가능성도 되게 떨어지겠지. 이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장단점이 있지 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을 극대화를 위해서 뭐 감소될 수도 있어요. 하나를 높이기 위해서 딴 게 감소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3번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이었고, 자, 주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시면 주석은 전체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보통 공부만 하신 분들은 이거 잘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우리 다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주석 해가지고 뭐 재무제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뒤에 보통 뭐 적게는 몇십 페이지, 많게는 몇백 페이지 해가지고 주석이라고 막 달려 있어요. 회사에 대한 어떤 서술적인 정보
어떤 BS에 있었던 BS나 PL에 있던 거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주석에 보통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은 주석으로 공시가 돼야 되죠. 그리고 비재무적인 항목도 주석 공시사항에 포함이 되지. 우리 뭐 사업의 내용, 뭐 주요 경쟁자, 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이라든지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도 주석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우발부채, 약정사항이 존재하면 이런 것도 주석에 기재가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었고, 우리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 보시면 보고기업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개인이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대주주 같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달라 이러면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이 끝판왕 형님 명칭도 공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 그리고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뭐 이것도 뭐 다들 공시 안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 분류별 금액, 뭐 주식기준 보상이라든지 뭐 장기종업,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공시를 해야죠. 그리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 이 관계는 거래가 없어도 공시를 해야 돼. 그래서 거래가 없을 경우 공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된다. 이 관계 자체는 공시가 돼야 돼요. 거래 유무에 상관없이. 그래서 얘가 지금 확실히 틀렸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선입선출이랑 총평균 했을 때 설명, 우리 기말재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재고가 기초 수량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생산량이 많아서 기말재고가 더 많아.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우리 뭐 현실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기말재고 평가했을 때 선입선출이랑 총평균 하면 선입선출이 당연히 크죠. 얘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그런 애들로 기말재고가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애들이 금액이 크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반면 총평균법은 한 기간에 이렇게 퉁친 거잖아. 기초랑 단기 매입한 거를 퉁쳐서 평균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보면 우리 매출액은 당연히 동일하고, 선입선출하던 매출액은 당연히 동일하고, 그리고 선입선출할 때 기말재고가 높게 계산이 되죠. 이 말은 단기순이익이 보다 높게 계산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 말은 단기순이익 기말재고가 높게 계산되면 매출원가, 기말재고랑 매출원가는 역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낮게 계산이 되겠지. 그죠? 매출원가가 낮으면 단기순이익은 매출총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높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재고자산 관련 X2년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이 얼마냐. 비정상 감모손실을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기초재고랑 매입액이 있어. 그럼 요거 38만원이죠. T계정 그려서 해결해주면 되죠. T계정 왼쪽 다 합친 게 판매 가능 재고가 38만원이고, 우리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이니까 매출 원가랑 뭐 기타 비용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일단 비정상 감모 손실 없으니까 기타 비용 없고, 73,000원, 14,000원 이거 다 매출 원가 일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재고자산 평가랑 무슨 뭐 감모 손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말 재고로 오는 애들이 10만원이다. 평가 손실이랑 감모 손실 차감 후의 금액이니까 얘가 10만원이고, 그럼 매출 원가는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가 다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이 되고, 얘는 38에서 10만원 뺀 28만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와 추정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 적합법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적합법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 항목별로 적용한다. 맞고, 한번 감액된 재고는 후속기간에 환입될 수 없어. 재고자산 환입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후속기간에 매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의 중요한 하락은 뭐 물리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도 뭐 발생할 수 있겠지. 근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가능하죠. 그래서 환입되는데 뭐 한도가 있지. 근데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환입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 얘가 지금 뭐 제대로 틀렸고, 우리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 보시면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거 포함되죠. 최초의 운송 그리고 취급 관련 원가도 포함이 되고, 우리 보유 중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제한세,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거라 취득 원가가 아니라 이건 그냥 관리비지.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매입 할인은 빼줘야지 취득 원가에서.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기읍, 니은, 리을, 가나라 얘가 되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기계장치인데 X2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정액법 삼각하고 잔존가치가 0이래. 자, X1년만 나와 있고, 우리 계속 보시면 손상을 인식했나 보죠. 잔존예언수가 10년이고, 우리 X1년 말에 기한치 장부금액 손상 차손 인식 전에 우리 6천만원이었대. 이거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고, 우리 회수가능가액을 보면 이 둘 중 순공정가치랑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6천에서 3천만큼
줄어들었겠지. X1년에. 그죠? 그럼 X2년 초 장부 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잔존 내용수 10년이니까 이거 10년 동안 생각하면 되겠죠. 순상차손 인식한 거야. 뭐 01년에 한 거고. 그러면은 X2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이 되겠지. 뭔가 좀 썰렁한 문제인데, 뭐 함정이 있을 것처럼 해놓고 함정이 너무 없어. 그래서 좀 썰렁은 약간 불안할 수 있지만, 근데 막상 봐도 함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우리 유형자산 손상 시산 징후로 보면 우리 사용가치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어.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이 하락했으니까 사용가치가 높아지겠죠? 뭐지? 사용가치가 하락해야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될 텐데, 그래서 얘가 좀 1번 이상하고, 우리 경영환경에 중요한 미치는 법률이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손상 나타날 수 있겠지. 그리고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을 상회한대. 뭐야? 시가총액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손상, 유형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유형자산을 이용할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이런 것도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1번, 이거 시장이자율이 하락한 거. 이거는 뭐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사용가치가 증가하잖아. 시장이자율로 할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라고 보기 힘들죠. 자, 그래서 1번 얘가 지금 답이 되고, 우리 무형자산 상각 설명 옳은 것이 뭐냐. 우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정 내용연수 중 긴 걸로 결정이 된다. 아니죠. 이거를 긴 것으로 허용해주면 되게 상각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되게 느리게 할 거잖아. 그래서 보수적으로, 회계는 보수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짧은 걸로 해야죠. 그래야 빨리 상각을 하고 빨리 비용을 빨리 잡게 되겠지. 보수적으로. 자, 그래서 1번 틀린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소비 형태를 뭐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어. 이러면 정액법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다들 이런 걸 신뢰성 있게 결정을 뭐 할 수 있다면 그걸 제시하면 되는데,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신뢰성 뭐 있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정액법으로 거의 10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맞다라고 보이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같은 경우는 이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좀 예외적인 케이스긴 한데, 무형자산이 이렇게 뭐 100억에 취득을 했는데 그래서 상각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가잖아요. 잔존가치가 근데 우리 뭐 5억이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근데 요즘 와가지고 잔존가치가 갑자기 큰 금액으로 증가해. 장부금액이라기보다는 잔존가치 큰 금액으로 증가해. 갑자기 뭐 어디서 무슨 발표를 해가지고 잔존가치 이거 아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50억이야. 뭐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부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장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장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무슨 50억으로 잔존 가치가 50억으로 올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드물긴 하겠지. 근데 잔존 가치가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장부금액보다. 장부금액이 100억짜리 취득원가인데 장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큰 금액 50억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잔존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각을 안 하지. 이 잔존 가치, 이 50억이 장부금액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상각을 안 해. 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요소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및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비한정인 무형자산, 회원권 같은 게 대표적인데 얘네들이 상각은 안 하지. 상각을 수행하지 않지만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얘가 틀렸죠. 내용요소 비한정인 이런 무형자산에 대해서 손상검사 꼭 해야지. 매년 말. 자, 그래서 2번 얘가 맞다 라고 보이고,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프로젝트 개발 활동에서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 자, 그래서 연구 단계 지출, 얘는 그냥 바로 아니죠.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개발 단계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얘 자산 처리할 수 있고, 자산 인식 조건 만족시키지 못한대. 그러면 뭐 당연히 못하는 거고, 자산 처리. 그럼 90만 원, 얘가 뭐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좀 썰렁한 문제였고, 우리 투자부동산 후속 측정에 대한 설명 보시면, 원가 모형으로 측정이던 투자부동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면 별도 기준서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우리 매각 예정 분류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라는 기준서 있죠. 그 기준서에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최초 인식 이후에 투자부동산 평가를 원가 모형으로 선택하면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공정가치 모형에서 공정가치 산정할 때 이러면 매각 또는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된다?
글쎄, 일단 세모.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도 우리 감가상각 안 하죠? 그죠? 감가상각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야. 다 어차피 평가손익이든 감가상각비든 감가상각을 해봐야 감가상각비 비용 인식되고, 그리고 또 공정가치로 이익을 뭐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단기손익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10억을 하고 평가이익 30억으로 인식하든 그냥 평가이익 20억으로 인식하든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굳이 안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이거 다시 보시면 공정가치 모형에서 공정가치 산정할 때는 뭐 이런 거래 원가 같은 거 이런 거를 차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가치 산정할 때는 거래 원가를 굳이 뭐 이렇게 차감하지 않고 산정을 해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일단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안 하고 거래 원가도 그냥 발생할 때 비용 처리해서 어차피 다 그냥 우리 마치 FBPL이라든지 이런 거 인식할 때처럼 다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면은 이런 거래 원가 같은 거를 뭐 차감하고 가산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가 될 때 우리 FBPL 거래 원가, FBPL 금융자산이든 금융부채든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원가 다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잖아. 거래 원가에 영향을 안 주죠. 이런 것처럼 우리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평가이익 같은 거 다 그냥 단기 손익으로 하듯이 거래 원가가 발생해도 공정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정가치에서 뭐 거래 원가를 차감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래 원가가 발생해도 그냥 비용 처리하고 공정가치랑 다 따로 논다. 공정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래 원가가 발생해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우리 3번이 답이 되죠. 자, 그리고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 설명 보시면 A씨금융자산이죠. 우리 지분상품은 상각원가 A씨금융자산 분류될 수 없죠.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권만 되지 지분상품은 안 되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우리 A씨금융자산은 유효조율법 적용해서 상각원가로 평가해야죠. 그러니까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겠지. 그리고 상각원가 A씨금융자산이 분류되기 위해서는 우리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거래원가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우선 가산을 해야지.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우리 자산을 취득했는데 A씨금융자산이라고 자산을 취득했는데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뭐 취득 100 주고 했는데 거래원가가 5만큼 발생했으면 우리 현금에다가 얹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용을 처리하냐 자산에 얹어주냐 뭐 이 얘기죠. 근데 자산에 얹어줘야 되잖아. 취득원가에서 차감이 아니지 가산해줘야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유효자율법에서 이자 뭐 수익에 가감이 되겠지. 자, 그래서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지 뭐 차감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없는 거 보시면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이 생겼어.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뭐 좀 투자를 했는데 이자 못 받고 있거나 원금 상환이 안 돼. 이러면 손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 조건이 불가피한 완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차입자가 어려우니까 뭐 좀 우리가 기존 받을 것보다 좀 덜 받게 한다든지 채무 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유자의 파산이나 기타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어. 금융자산 보유자의 파산?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파산하면 우리가 파산한 거랑 우리가 받아낼 돈이 있는 거랑은 별개죠. 그래서 발행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 발행자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얘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우리가 금융자산을 들고 있는데 보유자가 금융자산을 이렇게 들고 있어. 근데 발행자가 어려워. 우리한테 돈을 못 주는 거야. 그럴 때 손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손상이 되는 거고 2번도 손상이 되는 건데, 우리 금융자산 보유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유자인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거랑 우리 들고 있는 금융자산이 손상 난 거랑은 별개죠. 우리가 어려움은 어려운 거고 발행자만 멀쩡하면 우리한테 계속 돈을 줄 거잖아. 그럼 이 금융자산은 뭐 손상이 안 난 거죠. 자, 그래서 금융자산 보유자가 어려워지는 거는 이건 금융자산 손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지. 자, 계속해서 보시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FBPL 금융부채죠. 이걸로 분류하기에 옳지 않은 거.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부채. 단기간 내에 재매입 목적. 그리고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이거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하는 금융부채는 이거는 그냥 FBPL이지. 그리고 공매자, 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뭐지? 그리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파생상품. 뭔 말이야 이거. 자, 그럼 일단 우리 이거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좀 참고로 보시면 FBPL 부채가 있으면 크게 단기매매 금융부채랑 단기매매 금융부채 그리고 FBPL로 지정된 이런 금융부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요 2번 이 단기매매 FBPL 지정부채가 되는 거고, 단기매매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요 1번 보기 1번 같이 주로 단기간 내 재매입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부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공정가치 뭐 변동에 따라서 발행자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으며 무슨 공시가격이 있는 이런 채무상품 같은 거, 하여간 단기간에 순식간에 발행했다 다시 재매입하고 발행했다 재매입하고 이런 돈놀이 하려고 발행하는 금융부채를 단기매매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보기 1번. 그리고 보기 3번과 같은 것도 단기매매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지. 공매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이런 것도 단기매매 목적으로 뭐 정확히 뭔지 정확한 개념을 꼭 알고 있지 않아도 느낌은 좀 그렇고 우리 3번 봐도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매매 금융부채라고 이제 기준서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가 돼 있지. 공매자가 우리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단기매매 금융부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근데 우리 4번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이런 파생 같은 경우는 FBPL 부채가 아니라 명백히 파생상품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뭐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금 뭐 지정이 된, 그리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이런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평가손익이 단기손익으로 인식은 되지만 FBPL 부채로 분류되진 않지. 그죠? 그래서 FBPL 부채 이거 잘 안 나오는데, 크게 보면 FBPL 부채 뭐 지정이 있고 단기매매 금융부채가 있고 FBPL 부채가 아니면 기타 금융부채가 되고, 보기 4번 이거 설명 다시 드리면 우리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이 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이런 파생상품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거가 있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이 안 되고 위험회피 수단 지정 안 되고 그냥 매매 목적으로 들고 있는 이런 파생상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 지정이 안 된 위험회피 수단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는 매매 목적 금융상품으로 매매 목적 부채로 보고 단기매매 금융부채로 보는 거예요. 위험회피 수단으로 보지 회계 처리하지 않는 이런 파생부채, 이런 거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파생부채 갖고 있다라고 보고 단기매매 금융부채로 보고, 반면 우리 보기 4번에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이런 파생상품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타 금융부채로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1, 2, 3번 뭐 이걸 꼭 외운다기보다는 1, 2,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FBPL 부채로 보는 거라 보시면 되고, 단기간 내 재매입 목적 그리고 단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 그리고 공매자가 차입한 뭐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이런 거 좀 약간 다 단타 목적으로 들고 있어서 단기매매 금융부채 또는 FBPL 지정 중 하나로 되는 FBPL 부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 효과적인 이런 파생상품 약간 모질할 할 수 있는데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 안 된 그런 파생 부채는 단기매매 금융부채로 가기에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냥 일반적인 기타 금융부채로 분류를 한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할증 발행했죠. 할증 발행했고 만기 2년 동안 총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 얼마냐. 그러면은 우리 삼각표를 살짝 그려주고 X1년 초에 1035 66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유효이자가 8%고 액면이자가 10%에 그럼 10만원이죠. 10만원. 자, 그럼 유효이자 액면이자에서 유효이자 뺀 게 상가액이 되겠죠. 액면이자에서. 그래서 이거를 유액상 이렇게 있으면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에서 그러면 액에서 유효이자를 빼야 상가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죠. 그럼 우리 유효이자는 얼마야? 유효이자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유효이자는 이거는 액면이자에서 상가액을 뺀 게 되겠지. 액면이자에서 상가액을 뺀 게 유효이자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1년 말, X2년 말. 그러면 유효이자 여기 들어올 금액은 액면이자 총 합계액 20만원에서 요 상가액을 뺀 거잖아. 상가액은 얼마야? 35665죠? 우리 1035,665에서 시작해서 여기 100만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20만원에서 35665 뺀 게 이게 다 유효이자로 2년 동안 인식될 금액이지. 그래서 지금 164335 요거밖에 될 수 없겠죠? 20만원에서 이거 뺀 거니까. 자, 삼각표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 전환사채 설명
옳지 않은 거. 발행금액에는 저항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발행금액은 복합금융상품으로서 일반 사채 가치 플러스 저항권 대가, 자본 가치 뭐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저항권 대가는 저항권 사채의 총 발행금액에서 저항권이 없는 일반 사채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저항권 대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환할증 지급 조건인 경우 액면 이자율이 보장 수익률보다 높다? 뭔 말이야? 자, 계속해서 보면 전사채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 있을 때는 액면 이자율이 있으면 액면 이자율이,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의 보장 수익률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이죠. 수익률이라는 게. 근데 상환할증금 지급을 해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액면까지 전환 안 하고 만기까지 전환 안 하고 있으면은 일단 기중에 뭐 액면 이자율이 2%라고 치면 2% 계속 받고 만기까지, 그리고 만기가 돼서 내가 뭐 그냥 사채를 계속 들고 있으면 거기에 상환할증금도 추가해서 주잖아. 그래서 액면 이자에다가 상환할증금까지 추가해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장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되면 액면 이자율이 보장 수익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상환할증금이 있으면 우리 투자자는 만기 시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상환할증금까지 추가적으로 받으니까 액면 이자율보다 결과적으로 보장 수익률은 액면 이자율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손실부담 계약 같은 경우 관련된 현재의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맞죠? 상당히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번 회차는 우리 손실부담 계약은 계약상 의무에 따른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이런 계약을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의무를 부담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줘야 되고, 그리고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 매입 계약은 손실 부담 계약이 될 수 없다. 자, 일단 세모하고,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중 작은 금액이다. 자, 보기 4번부터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 더 투입해야 할 원가라는 거죠. 이거랑,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뭐 위약금 개념이겠지. 이 중에 작은 금액.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 안 하고 그냥 뭐 보상금 주고 끝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원가가 손실이 더 작은 걸 우리는 선택을 하겠지. 계속해서 더 해가지고 더 필요한 원가가 100이야. 더 100만큼 더 투입을 해야 돼. 또는 우리 보상금, 위약금 쪽으로 한 80 주고 끝낼 수도 있어.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반면에 보상금을 막 150 줘야 돼. 그러면은 그냥 100만큼 투입해서 일을 끝내는 게 낫겠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든 회피를 불가능한 원가라고 했을 때 우리 손실을 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더 투입할 원가 또는 그냥 먹고 떨어져 하고 던지는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회피 불가능 원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손실 부담 예상되는 확정 매입 계약 같은 경우 손실 부담 계약의 대표적인 예시죠. 확정 매입인데 자산 확정,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을 매입하기로 어떤 확정 매입 계약을 했는데 자산 가격이 막 완전 하락한 거야. 망한 거죠. 우리 100에 자산이 가격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100에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세가 막 20밖에 안 해.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그럼 시세가 20인데 우리 지금 100에 매입해야 되는 이런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는 확정 매입 계약인데 아주 큰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 매입 계약이죠. 이런 건 손실 부담 계약의 어떤 대표적인 예지. 자, 그래서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 매입 계약은 손실 부담 계약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이죠. 자,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